그 집은 아기를 들인 뒤 사람 셋이 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당신 집 문 앞에 문 여시겠습니까? 밤에 피어나는 서늘한 기록, 야담체입니다. 지금 그 비밀의 문을 엽니다. 그 집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경기도 어느 고을의 김대감댁, 기와집과 논밭, 상당까지 거느린 고을 제1의 부잣집이었지만 딱 하나가 없었습니다. 자식이었습니다. 본처 유씨와 혼인한 지 10해, 2번의 유산, 1번의 사산, 무당을 불러도, 명산에 기도를 올려도, 처마 밑에 인형을 묻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씨 마님은 해마다 봄이 오면 이유 없이 울었고, 가을이 오면 이유 없이 웃었습니다. 그 눈물과 웃음 사이 어딘가에 자식에 대한 기다림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소서가 지나고 중복을 며칠 앞둔 무더운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습니다. 그 빗속에서 문지기 돌쇠는 대문 밖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문지방 앞에 포대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백옥처럼 흰 얼굴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먹으로 찍은 듯 짙은 눈썹, 빗물이 얼굴에 튀었는데도 울음 한 번 더 내지 않고 오히려 돌쇠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울음을 그쳤습니다. 돌쇠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멈추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다고요. 그때는 빗물이 스며든 탓이려니 했습니다. 유씨 마님이 달려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고이는데 입꼬리는 올라가는 1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대감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이 이상하게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만 하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글자를 내뱉었습니다. 드리거라. 그 두 글자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복동, 복을 가져온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업둥이가 들어왔다며 축복했습니다. 업둥이, 곧 업신이 사람의 형태를 빌려 들어온 것이라고, 복을 부르는 신령한 아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들어온 지 사흘 만에 막혀있던 평안도 포목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보름 뒤에는 전라도 염전 지분에서 예상의 3배에 달하는 수익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대감의 고질 기침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의를 불렀습니다. 명의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낫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역시 업둥이는 다르다고. 복동이 들어온 집은 흥한다고. 대감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대감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를 더 오래 두면 어떻게 될까? 1년, 2년, 5년, 재물이 계속 불어날 것이다. 이 아이가 있는 한 집이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아이 더 오래 두면 더 벌겠군. 대감이 요람을 내려다보며 혼자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요람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매우 작은 소리였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 대감은 듣지 못했습니다. 사랑채로 돌아가 술을 마시고 있었으니까요. 그 소리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아기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무언가가 아주 마음에 드는 일이 생겼을 때 내는 낮고 탁하고 가래 끓는 웃음소리였습니다. 히히히. 요람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100일이 지나도 복동은 울지 않았습니다. 갓난아이는 웁니다. 배고프면 울고 추우면 울고 무서우면 웁니다. 울음은 아이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감댁에서는 아무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는 아이는 순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덕이 많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마님은 복동이 울지 않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소리가 처음 들린 것은 복동이 들어온 지 석 달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모 갑순이었습니다. 22살의 건강한 여인으로 밤 교대를 맡아
자시가 지나도록 요람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깜빡 졸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옹알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자 그 소리가 옹알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래가 목에 걸린 듯 구르는 소리, 숨이 짧은 노인이 잠결에 내뱉는 헛기침과 중얼거림이 뒤섞인 소리, 그르르, 그르르. 아기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너무 낮고 너무 탁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을 산 몸에서만 나올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평생 담배 연기를 마신 노인의 기관지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갑수는 등불을 들고 요람 위에 들이밀었습니다. 복동은 자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가슴이 오르내리며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여전히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흰 피부에 도톰한 볼, 꼭 담은 입술. 그러나 그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는 채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듯이. 갑수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왔어, 드디어 왔어, 잘 찾아왔어. 갑수는 비명을 지르지 못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람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짐을 싸서 대감댁을 나갔습니다. 새벽에 마님이 사람을 보내 잡으려 했지만 갑수는 이미 고을 경계를 벗어난 뒤였습니다. 두 번째 유모는 60 가까운 복녀였습니다. 나이 들어 경험 많고 겁이 없다는 이유로 뽑혔습니다. 복녀는 열흘을 버텼습니다. 복녀가 나간 것은 기저귀를 갈다가 발가락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포대기를 풀었을 때였습니다. 기저귀를 갈려고 아이의 발을 잡은 순간 복녀의 손이 굳었습니다. 손을 뗄 수도 없었고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발가락이었습니다. 10개의 발가락. 각각의 발가락이 갓난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른 남자의 손가락만큼 길었습니다. 마디마다 굵은 뼈가 튀어나와 있었고 마디 위에는 검은 털이 성글게 났습니다. 발톱은 길고 누렇게 굽어 있었습니다. 두껍고 불투명한 오래된 발톱이었습니다. 끝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짐승의 발톱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통은 아기였습니다. 통통한 종아리, 주름 잡힌 허벅지, 작은 배꼽, 오직 발가락만이 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딴 세계에서 잘라 붙여 놓은 것처럼 달라 있었습니다. 복녀는 발을 놓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눈을 뜨고 복녀를 보았습니다. 복녀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눈은 아기의 눈이 아니라고요. 아기는 저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저것은 무언가를 오래, 아주 오래 기다려온 것의 눈이라고요. 복녀는 그날 밤을 마지막으로 대감댁 문을 나섰습니다. 그 뒤로 세 번째 유모, 네 번째 유모가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사유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어지럽다는 것, 몸이 아프다는 것,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것. 그러나 대감댁 하인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요람 곁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밤에는 특히 9번째 유모 봉분이가 마을 어귀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녀에게는 혀가 없었습니다. 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녹은 것처럼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봉분이는 말을 할 수 없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눈만 뒤집히고 손가락만 떨었습니다. 의원이 봤습니다. 의원도 처음 보는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20번째 날에는 7번째 유모 채분이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며 실려왔습니다. 의원이 보니 눈의 흰자 위에 붉은 실핏줄이 가득 퍼져 눈알이 새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 안에는 무언가를 보고 너무 놀란 사람처럼 동공이 최대한 열린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채분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의원이 겨우 한마디를 받아냈습니다. 요람. 그것뿐이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여인도 대감댁 유모 자리를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이것이 우물에 독이 든 탓이라고, 아이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당을 쓸던 늙은 하인 막쇠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람이 들어온 뒤부터라고, 요람에서 소리가 난 뒤부터라고. 11번째 유모는 오키였습니다. 남편이 허리를 다쳐 일을 못하게 되자 젖먹이를 두고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돈이 절박했습니다. 이 집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왔습니다. 오키는 첫날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람 안의 아이는 여전히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쁜 얼굴 안에 없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 속에 있으면 안 되는 무게감, 기쁨도 슬픔도 아닌 무한히 차갑고 계산적인 응시. 오키는 요람 앞에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듣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랑채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 대감이 있는 곳, 대감의 금고가 있는 곳, 그 눈이 그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꼼짝도 않고 유씨 마님은 스스로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이 못하면 내가 하겠다는 단단한 마음이었습니다. 마님은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함이 결국 마님을 요람 앞에 오래 머물게 했고, 오래 머물수록 더 많은 것을 보게 했습니다. 복동의 머리카락이 이상하다는 것을 마님이 처음 알아챘습니다. 갓난아이의 머리카락은 가늘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복동의 두피는 듬성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머리에 열이 많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거칠고 굵었습니다. 잡아당겨도 뽑히지 않는 깊이 박힌 것 같은 털이었습니다. 그리고 색이 희끗희끗했습니다. 마님은 햇빛 탓이라고 아이가 원래 연한 생머리를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요람 앞에 앉아 등불 아래 아이를 들여다볼수록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 머리카락은 연한 색이 아니었습니다. 색이 바랜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살아서 색이 사라진 것처럼. 마님은 그날부터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이 들어온 이후 재물이 늘고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아는 대감에게 아이가 이상하다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빛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다는 증거요. 겁낼 것 없소. 마님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마님이 직접 확인하기로 한 것이 5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마님은 촛불 하나를 들고 복동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요람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렸습니다. 예쁜 얼굴이 촛불 아래 빛났습니다. 마님은 한동안 그 얼굴을 보다가 손을 뻗어 포대기를 조심스럽게 들춰보았습니다. 발이 보였습니다. 마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포대기를 다시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몸을 뒤틀었습니다. 팔다리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작이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몸을 구부렸다 펴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느렸습니다. 마치 오래 웅크린 몸을 펴는 사람처럼 천천히 관절 하나하나를 차례로 펴는 것처럼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뼈 마디가 풀리는 소리가 뚜두두. 마님은 일어서야 했습니다.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긴 자위가 너무 넓었습니다. 아기의 눈은 검은 자위가 큽니다. 그래서 귀엽고 맑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눈은 반대였습니다. 흰 자위가 지나치게 넓고 검은 자위가 작았습니다. 눈꺼풀이 처지고 흰자가 늘어난 세월이 쌓인 눈, 노인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포대기를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으로 스스로 포대기를 밀어냈습니다. 갓난아이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서 정확하게 포대기 끝자락을 잡고 밀었습니다. 포대기가 거쳤습니다. 마님은 보았습니다. 얼굴은 아기였습니다. 그러나 목 아래가 달랐습니다. 피부는 쭈글쭈글하고 늘어져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검버섯 같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피부 아래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배는 볼록했지만 그것은 아기의 통통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기름기가 빠진 노인의 푸른 배였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은 나이 든 사람의 것처럼 각이 지고 어두웠습니다. 그것이 아기의 얼굴을 달고 요람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발가락을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씹고 있었습니다. 긴 발가락을 입속에 넣고 노인의 어금니로 씹듯이 천천히 리드미컬하게 오물거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눈은 벽 너머를 향해 있었습니다. 사랑채 방향이었습니다. 대감의 금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방향을 응시하면서 오물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조만간 먹을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미 계획이 다 세워진 것처럼, 기다리는 것이 즐거운 것처럼. 마님의 손에서 촛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아기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이 든 남자의 낮고 탁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가래가 끓는 목으로 아주 천천히 즐기듯이 웃는 소리였습니다. 히히히, 히. 마님은 방에서 나갔습니다. 다시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모든 것을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대감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님의 얼굴을 보자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마님의 머리카락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반이 휘어졌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것을 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대감은 혼자 사랑채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인시가 지날 무렵 복동의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걷는 소리였습니다. 복동은 아직 걷지 못했습니다. 아니, 걷지 않았습니다. 기지 않았습니다. 몸을 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요람에 누워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데 지금 방 안에서 발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발소리, 관절이 굳은 사람이 걷는 것처럼 느린, 삐걱거리는 발소리였습니다. 대감의 사랑채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대감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동이 서 있었습니다. 아기의 몸으로, 아기의 얼굴로, 그러나 서 있었습니다. 두 발로 바닥을 딛고 허리를 곧게 펴고 서 있었습니다. 그 자세는 아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꼿꼿하게 살아온 어른의 자세였습니다. 그것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기의 눈이 대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김세준, 이름이었습니다. 대감의 본명이었습니다. 아기의 입에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아기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쉰, 오랜 세월의 무게를 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억하는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이 형식적으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대감의 두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 전이었네.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목의 그 움을 기억하는가? 비가 왔지. 오늘처럼. 자네가 내 등을 밀기 전에 나는 자네를 믿었네. 10년을 같이 한 동업자를, 한양 상권을 둘이 나눠 가지기로 한 약속을 믿었지. 복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우물은 깊었네. 자네가 돌아서는 소리, 자네 집신 끝이 진흙을 밟는 소리. 그 소리를 나는 우물 바닥에서 들었네. 나는 사흘을 살았네. 우물 바닥에서, 어둠 속에서, 자네 이름을 부르면서. 대감은 알았습니다. 박서방이었습니다. 25년 전의 동업자였습니다. 한양 포목 상권을 두고 이해가 갈렸던 사람. 그 사람을 우물에. 대감은 그 기억을 25년 동안 묻어왔습니다. 깊이, 단단히. 그 위에 재물을 쌓고 집을 짓고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자네가 나를 우물에 버린 것은 괜찮네. 그것은 자네 본성이니까. 그러나 자네, 한 가지만 알아두게. 복동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자네를 25년 동안 살찌웠네. 저승에서 기다리기 전에 내가 직접 자네를 먹고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지.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먹는 것보다 살이 통통이 오른 상태로 먹는 것이 낫지 않겠나. 자네가 가장 맛있을 때를 기다렸네. 복이 들어오고 병이 낫고 창고가 넘치고 자네가 이제 살만하다 싶을 때, 그때를 기다렸네. 아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져서는 안 되는 넓이까지 벌어졌습니다. 턱이 내려갔습니다. 아래로, 아래로.
관절이 허락하는 범위를 넘어서까지 그 안에 이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이가 아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되고 일부는 깨진 오래된 어른의 치아였습니다. 잇몸은 검었습니다. 대감은 금고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금괴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금괴를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재물을 다 드리겠다고, 이 땅을 다 드리겠다고, 집도 창고도 모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복동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맑은 아기의 웃음이었습니다. 잠깐, 딱 한 박자, 높고 맑고 고운 소리. 그러나 그 소리가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굵어지면서, 갈라지면서, 쉰 소리가 섞이면서 노인의 웃음소리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아이의 얼굴로 그 변화가 천천히 차갑게 일어났습니다. 재물은 됐네. 자네가 먹고 남긴 것들이니 자네가 없으면 쓸모도 없지. 복동이 달려들었습니다. 한 번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씹었습니다. 멈추었습니다. 다시 씹었습니다. 아직 덜 익었네. 멈추었습니다. 다시 씹었습니다. 대감의 비명은 한 번이었습니다. 첫 번째 씹힐 때만 소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사랑채 안에서는 그 뒤로 오직 하나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천천히, 리드미컬하게, 즐기듯이 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연기를 보았습니다. 김 대감댁에서 연기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굴뚝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불이었습니다. 본체부터 시작된 불이 새벽 사이에 기와집 전체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갔을 때 남은 것은 잿더미였습니다. 마당의 오동나무도, 창고도, 사랑채도, 꽃간도 모두 재였습니다. 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요람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요람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을음 하나 없었습니다. 나무결이 그대로였습니다. 요람은 비어 있었습니다. 복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람 옆에 담벼락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피로 쓴 글씨였습니다. 마을 훈장이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훈장은 사람들에게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 문을 잠그고 사흘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 글씨를 직접 본 사람들이 옮긴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잘 먹고 가네. 다음은 네 집 차례인가. 그 글씨 아래 작은 손자국이 하나 더 찍혀 있었습니다. 아기의 손자국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 담벼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무너뜨린 뒤에도 그 땅에는 아무것도 짓지 않았습니다. 풀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그 땅만은 곧 말랐습니다. 마치 땅 아래 무언가가 아직 있는 것처럼, 아직 배가 차지 않은 것처럼. 유씨 마님은 그 밤 이미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생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 해 뒤 어느 산중 암자에서 백발의 비구니 하나가 날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올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비구니가 기도할 때 울었는지 웃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암자를 찾으러 간 사람은 항상 길을 잃었으니까요. 돌쇠는 살았습니다. 그날 밤 교대가 끝나 숙직 막사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그 뒤로 자기 집 대문을 잠그고 살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밤에 대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져도 열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도 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가 겁쟁이라고 했습니다.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람 말입니다. 그 요람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불에 타지 않은 그 요람, 그 이름 하나 없이 마당 한가운데 남아있던 그것이 관아에서 사람을 보냈을 때는 이미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가져갔는지 스스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끝입니다. 아니, 이야기는 끝났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요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집 주변에 무언가가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오래 기다려온 것을 닮은 무언가가, 당신의 가장 큰 소망을 닮은 무언가가 우연히 찾아온 것 같지만 어쩌면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일 수도 있는 무언가가. 아기는 웁니다. 배고프면 울고 외로우면 웁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울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맛있을 때를 계산하면서 오래, 아주 오래. 저는 오늘 밤 요람을 흔들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 집 문 앞에 놓인 그 복덩이, 정말 아기가 맞습니까? 문 밖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야담체에서는 마을에서 7년째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이유를 찾아 나선 산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산파는 결국 알아냈습니다. 7년 전 산속에서 죽은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를요. 그 아이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 사이에 섞여서 조용히 놀고 있었습니다. 야담체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눌러주십시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무서운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 요람 곁에서 자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서늘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문고리를 잡아주십시오. 다음 이야기는 더 깊은 어둠 속에서 찾아뵙겠습니다.